안녕하세요. 두부 ASMR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을 읽어드릴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 책은 위대한 개츠비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영화로도 만들어진 책이라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사실 딱히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특별히 없고요. 일단 제가 책을 읽어드리려면 저작권이 끝난 책으로 읽어드려야 되는데, 저희 집에 있는 책 중에서는 이 책이 저작권이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책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이 좀 두껍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읽는 건 안 되고 제 힘이 닿는 데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읽다가 너무 졸릴 수도 있으니까. 위대한 개츠비 제1장. 지금보다 나이가 더 어리고 마음이 여렸던 시절, 아버지가 해주신 말씀을 나는 두고두고 마음속에 되새겨왔다. 아버지는 누군가의 흉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들면 언제든 네가 가진 장점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라 라고 하셨다. 아버지는 그 이상 아무 말씀이 없으셨지만 우리 부자는 서로 말이 없이도 늘 마음이 잘 통하는 편이었고, 그래서 나는 말씀하신 것 이상으로 아버지의 속뜻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로 인해 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쉽사리 남을 판단하지 않는 습관이 몸에 배었고, 덕분에 호기심 강한 많은 사람들이 내게 허물없이 다가오는가 하면 또 겉으로는 남의 일에 시큰둥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달고 다른 사람들의 희생양이 되기도 했다. 평범한 사람에게 이런 면이 엿보이면 평범하지 않은 사람은 이내 눈치를 채고 자기도 그런 성격인 양 다가와 영합한다. 그래서 대학 시절 나는 억울하게 정치적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었는데, 그것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방종한 사람들의 남모르는 나쁜 속사정을 나 혼자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속 이야기의 대부분은 내가 자진해서 듣고자 했던 것이 아니다. 누군가 속사정을 털어놓으려는 기미가 확실하게 보이면 나는 오히려 슬쩍 잠들어 있는 척하거나 다른 생각에 몰두해 있는 척하거나 아니면 일부러 경박하게 굴기가 일쑤였다. 젊은 사람들의 비밀이란, 아니 적어도 그런 비밀을 털어놓을 때 입에 올리는 말투라는 것이 대개는 남의 표현을 그대로 흉내낸 것이고, 또 그 내용도 적당히 사실을 은폐하며 각색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판단을 유보한다는 것은 무한한 희망을 갖는 것과도 같은 문제이다. 아버지가 짐짓 점잔을 빼며 말씀해 주셨고, 나 또한 거들먹거리며 여전히 복창하고 있는 것은
결국 기본적인 예절 감각이란 사람마다 태어날 때부터 제각기 다르다는 사실이다. 지금도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무언가를 빠뜨리는 건 아닐까 하고 약간은 마음이 불안해진다. 이렇게 막상 내 관대함을 자랑하긴 했어도 그건 역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의 품행이란 단단히 바위에 뿌리를 내릴 수도 있고 축축한 습지에 뿌리를 내릴 수도 있다. 하지만 어느 정도를 넘어서면 나는 어디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든 상관하지 않는다. 작년 가을 동부에서 돌아왔을 때 나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제복을 입고 일종의 도덕적인 부동 자세를 영원히 취해 주었으면 했었다. 무슨 특권이나 되는 듯 섣부른 일견으로 사람의 마음을 해치고 들어가는 방종한 여행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다. 이 소설의 제목이기도 한 개츠비. 내가 확실하게 경멸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개츠비는 내 반응에 영향을 받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만약 개성이라고 하는 것이 일련의 남다른 행위와 표현이라고 한다면 그에게는 정말 눈부신 면이, 그러니까 인생의 성공을 감지하는 뛰어난 감수성 같은 것이 있었다. 마치 수만 마일의 밖에서 일어나는 지진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정교한 기계처럼 말이다. 이런 예민한 감각은 창조적 기질이라는 이름하에 거창하게 포장된 빈약한 감수성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것은 희망을 잃지 않는 비상한 재주이며 삶에 대한 낭만적인 자세로서 일찍이 그 누구에게서도 결코 찾아볼 수 없었으며 또 앞으로도 두 번 다시 볼 수 없었을 것이다. 결국 개츠비가 옳았다. 내가 사람들의 쓸데없는 슬픔이나 숨 넘어갈 듯한 즐거움에 일시적이나마 흥미를 잃었던 이유는 바로 개츠비를 괴롭혔던 것, 그의 꿈이 지나간 자리에 더러운 먼지를 풀썩이게 했던 것, 바로 그런 것들 때문이었다. 우리 집안은 중서부에서 3대째 내려오는 부유한 명문가였다. 캐러웨이 가문은 거의 한시족이나 다름없으며 버클루 공작의 후예였던 정통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가문을 일으킨 장본인은 큰할아버지로서 그분은 1851년에 이곳으로 와서 다른 사람들을 대신 시민전쟁에 내보내고 당신은 철물 도매상을 시작했으며 지금은 아버지가 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는 큰할아버지를 한 번도 뵌 적이 없지만 다들 내가 큰할아버지와 닮았다고 한다. 아버지 사무실에 걸려있는 다소 딱딱하고 완고해 보이는 조상화를 두고 하는 소리다. 나는 아버지보다 꼭 25년 뒤인 1915년에 뉴헤이번 대학을 졸업했다. 그리고 얼마 후 제1차 세계대전으로 알려진 디니즌 게르만족의 이동작전에 참여했다. 역습 작전이 어찌나 재밌었던지 나는 제대를 하고서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을 정도였다. 중서부는 이제 활기찬 세계의 중심부가 아니라 우주의 초라한 변두리처럼 보였다. 그래서 나는 동부로 가서 증권업을 배우기로 결심했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증권 계통에 있었기 때문에 나 같은 독신 남자 하나쯤은 써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우리 고모나 삼촌들은 하나같이 내가 들어갈 대학의 예비 학교라도 고르듯이 쑥덕 공론을 벌이다가 드디어 매우 심각하면서도 망설이는 듯한 표정으로 그래 좋아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1년 동안 돈을 대주겠다고 하셨다. 나는 이런저런 일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1922년 봄이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아예 동부로 이사를 했다. 우선 현실적인 문제는 시내에서 방을 구하는 일이었지만
날씨가 따뜻할 때였고 또 드넓은 잔디밭과 정겨운 나무들이 있는 시골을 막 떠나왔던 터라 사무실에 있던 한 젊은 친구가 통근이 가능한 시내에 같이 집을 구하자는 말을 꺼냈을 때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른다. 그 친구는 월세 80달러짜리의 비바람에 낡은 판자로 자은 심플한 목조 단층 집을 구했는데 막상 이사하기 직전에 워시턴으로 발령을 받고 말았다. 그래서 나만 혼자 그곳으로 가게 되었다. 내게는 개 한 마리가 있었고 그 개가 집을 나가기 전까지 적어도 며칠은 데리고 있었다. 구형 다찌와 핀란드 가정부도 있었다. 가정부는 내 침대를 정리해주고 아침도 차려주는가 하면 전기 스토브에 걸터앉아 핀란드 속담을 중얼거리기도 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을 적적하게 지내던 어느 날 아침 나보다 늦게 이사온 남자가 길에서 나를 불러세웠다. 웨스트에그 시내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합니까? 그가 막막한 표정으로 물었다. 나는 길을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걷다 보니 더 이상 외롭지가 않았다. 나는 안내자이며 선구자이며 최초의 개척자였다. 그가 무심코 내게 그 동네의 명예 시민권을 부여해 준 것이다. 햇살과 고속 촬영 영화에 등장하는 물체처럼 순식간에 나무에 움터오른 색삭과 함께 삶이 이 여름과 더불어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정겨운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읽어야 할 책도 너무 많았고 또 신선하게 활기에 넘치는 공기를 마시면 건강도 아주 좋아질 것 같았다. 나는 은행업과 신용 그리고 투자증권에 관한 책을 여남은 권 샀다. 그 책들은 조폐국에서 방금 나온 새 돈처럼 빨간 책과 금색으로 치장한 채 책꽂이에 꽂혀 있었다. 마치 미다스와 모건과 마이케나스 많이 알고 있는 눈부신 비결을 알려주기라도 할 것처럼 말이다. 난 그 외에도 많은 종류의 많은 책을 읽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 대학 시절 다소 문학적이었던 나는 1년 동안의 묵어붙기 짝이 없으면서도 속 내용이 뻔한 사설을 연재한 적이 있었다. 이제 다시금 이런 것들을 내 인생에 끌어들여 소위 만능맨이라고 하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가 되려 하려고 했었다. 이것은 단순한 풍자가 아니다. 어쨌든 인생은 단 하나의 창문을 통해 볼 때 훨씬 더 잘 보이게 마련이니까 말이다. 내가 낯설기 그지없는 미국의 한 동네에 집을 얻게 된 것은 순전히 우연한 기회 때문이었다. 그 동네는 뉴욕의 동쪽으로 뻗어 있는 길쭉한 모양의 시끌벅적한 섬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엔 신기한 자연 현상 중에서도 특히 묘한 두 개의 지형이 있다. 뉴욕에서 20마일 떨어진 곳에 모양뿐인 마늘 사이에 둔 형 3개가 똑같은 한 쌍의 거대한 달걀 모양의 지형이 서반부에서 가장 잘 개발된 해수역, 즉 롱아일랜드 해협이라고 하는 축축하고 거대한 앞마당 쪽으로 불쑥 튀어나와 있었다. 그 지형새가 완전히 달걀 모양은 아니었지만 콜럼버스 이야기에 등장하는 달걀처럼 서로 맞닿은 양끝이 평평하게 깨져 있었다. 모양새가 어찌나 똑같았던지 그 위를 나르는 갈매기들도 분명 경탄을 금치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날개가 없는 우리 사람들에게 더더욱 흥미로운 현상이라고 한다면 그 지형새가 모양과 크기만 빼놓으면 닮은 구석이 한 군데도 없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웨스트에그, 그러니까 이 두 달걀 중에 덜 세련된 곳에 살았다. 비록 이 표현이 이 개귀함을 표현하기에는 너무 피상적이고 이 두 곳을 사뭇 불길하게 대조시키고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내가 사는 집은 롱아일랜드 해협에서 겨우 50야드 떨어진 달걀 지형의 맨 끝에 자리 잡고 있었고, 한철 임대료가 12,000에서 15,000달러나 되는 거대한 두 저택 사이에 끼어 있었다. 우리 집 오른쪽 건물은 어느 면으로 보나 정말 어마어마했다. 노르망디에 있는 호텔 드비를 그대로 본뜬 것으로 한쪽에는 탑,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뻗은 가느다란 담쟁이 덩굴에 에워싸인 최신식 탑과 대리석 수영장, 그리고 40에이커가 넘는 잔디밭과 정원이 딸린 집이었다. 그 집은 개츠비의 저택이었다. 아니, 나는 그 당시 개츠비 씨를 몰랐으니까 그 집은 그런 이름을 가진 어떤 신사가 살고 있는 저택이었다고 하는 편이 낫겠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주변 환경과 비교해 초라하게 짝이 없지만 작아서 잘 눈에 띄지도 않았다. 그렇지만 아래가 내려다 보이는 위치였으므로 바다도 보이고 이웃집 잔디밭 한 귀퉁이도 내려다 보이고 또 백만장자와 가까이 있다는 위안도 삼을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이 한 달에 $80로 가능했던 것이다. 협소한 만을 건너면 세련된 이스트에그의 하얀 저택들이 해변을 따라 번쩍거리고 있었다. 톰 부캐넌 부부와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내가 그곳으로 차를 몰고 갔던 그날 저녁에 그 여름의 역사는 시작되고 있었다. 데이지는 나와 육촌간이었고 톰은 대학 때 친구였다. 그리고 전쟁 직후 나는 시카고에서 그들과 이틀 동안 함께 지낸 적이 있었다. 데이지의 남편은 다양한 운동 재주 중에서도 특히 뉴헤이번 축구팀에서 전이선 양끝을 지키는 최고 선수였다. 어떻게 보면 국민적인 인물, 즉 21살의 그런 최고의 위치에 올라간 그 후로는 모든 것이 내리막길의 기미를 보이는 그런 인물 한가운데 사람이었다. 그의 집안은 어마어마하게 부유했지만 대학 시절에도 그는 돈을 물쓰듯 해서 빈축을 샀다. 지금은 시카고를 떠나 동부로 왔는데 그 행차가 또한 입이 딱 벌어질 정도였다. 예를 들어 폴로 경기용 조랑말을 레이크 포레스트에서 한 줄로 깨어 끌고 온 것이다. 내 또래 사람이 그 정도로 부자라는 것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그들 부부가 왜 동부로 왔는지 나는 그 이유를 모른다. 그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프랑스에서 1년을 보냈고 그 다음에는 폴로 게임을 일삼는 돈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여기저기 쉴 새 없이 떠돌아다녔다. 이번에는 아주 이사 온 거야 라고 데이지는 수학의 덤으로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데이지의 마음속을 꿰뚫어 볼 수는 없었지만 톰은 약간은 동경하는 마음으로 이젠 돌이킬 수 없는 축구 경기의 극적인 열광을 언제까지라도 쫓아 헤매고 다닐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후덥지근한 바람이 부는 어느 날 저녁, 나는 차를 몰고 예전에 두 친구를 만나기 위해 이스트에그로 향했었다. 말이 옛 친구이지 사실은 거의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친구들이었다. 그들이 사는 집은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공을 들인 집이었고 밝은 빨강과 흰색이 어우러진 조지 왕조풍의 저택이었다. 저택 아래로는 바다가 내려다 보였다. 잔디밭은 해변에서 시작되어 현관문에 이르기까지. 해시계와 벽돌을 깐 산책로와 불타는 듯한 정원을 뛰어넘으며 4분의 1마일에 걸쳐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집에 이르러서는 지금까지 달려온 추진력에 떠밀리기라도 하는 듯 눈부신 덩굴 속으로 슬쩍 솟아올라 있었다.
집의 정면에서는 프랑스식 창문들이 가지런히 한 줄로 늘어서 있었는데 햇살을 받아 황금색으로 반짝이면서 훈훈한 바람이 부는 오후를 향해 활짝 열려져 있었다. 그리고 승마복을 입은 톰 부캐넌이 다리를 벌린 채 현관에 서 있었다. 그는 뉴헤이번 시절에 비해 많이 변해 있었다. 이제는 굳게 담은 입술과 건방진 태도, 그리고 다망색 머리칼에 건장한 30대 남자였다. 거만하게도 반짝이는 두 눈동자로 인해 그의 얼굴 표정에는 우월감이 역력히 드러나 있었으며 당장이라도 덤벼들 것 같은 인상을 주었다. 여성스럽고 우아한 승마복조차도 그 육체의 거센 힘을 감추지는 못했다. 그 번쩍거리는 부츠의 맨 위 끈이 팽팽해질 정도로 그는 부츠조차 가득 채우는 것 같았고 얇은 상의 속에서 그의 어깨가 움직일 때마다 육중한 근육이 끔틀거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거대한 지렛대처럼 어마어마한 힘이 담겨진 몸, 잔인한 몸이었다. 그가 말할 때의 목소리, 거칠고 쉰 목소리는 그렇지 않아도 성마른 인상을 더 성마르게 보이게 해주었다. 그 목소리에는 심지어 그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조차 가부장적인 경멸감이 담겨 있었다. 그래서 뉴헤이번에는 그를 끔찍이도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는 마치 내가 자네보다 더 힘이 세고 남자답다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한 내 의견이 최종 결론이라고 생각하진 마라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와 나는 같은 시니어 협회에 있었는데 우리는 한 번도 친하게 지낸 적이 없었음에도 나는 그가 나를 인정하고 있으며 또 약간은 뻣뻣하고 거만한 동경심을 가지고 내가 자신을 좋아해 주길 바란다는 인상을 항상 받았다. 우리는 햇살 가득한 현관에서 몇 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여기서 아주 좋은 곳을 구했어. 그가 쉴 새 없이 눈동자를 번뜩이며 말했다. 그는 한 팔로 나를 돌려 세우며 넓적한 손을 들어 눈앞의 경치를 가리켰다. 그의 손이 가리키는 곳엔 움푹 들어간 이탈리아식 정원, 반 에이커에 이르는 짙은 색과 진한 향의 장미꽃밭, 그리고 앞바다에서도 파도에 부딪혀 흔들거리는 들창꽃처럼 생긴 모터보트 한 척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집은 석유 사업을 하는 디메인의 소유였지. 그가 다시금 정중하지만 느닷없이 나를 돌려세웠다. 안으로 들어가세. 우리는 천정의 높은 홀을 지나 밝은 장밋빛의 방으로 들어갔다. 천정에서 바닥까지 나 있는 프랑스식 창문으로 엉성하게 둘러싸인 방이었다. 창문은 조금 열려져 있었고 또 길게 자라 집 안으로까지 뻗어들어올 것 같은 밖의 싱그러운 풀밭을 배경으로 하얗게 반짝이고 있었다. 산들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오자 커튼 한 자락은 방 안에서 다른 한 자락은 바깥에서 흡사하얀 깃발처럼 나풀거리다가 하얗게 설탕을 뿌린 웨딩 케이크 같이 생긴 천정을 향해 말려 올라갔다. 그랬다가 이번에는 바람이 바다 위에서 잔물결을 일으키듯 와인색 융단 위에서 나풀거리며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다. 방 안에서도 꿈쩍 안 하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라곤 거창하게 긴 의자뿐이었다. 두 젊은 여자가 정박한 기구에 올랐던 것처럼 그 의자에 동그라니 올라앉아 있었다. 그들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 드레스는 마치 집 근처를 잠깐 한 바퀴 돌다가 들어오기라도 한 듯 찰랑찰랑 물결치듯 나풀거렸다. 나는 커튼이 펄럭이는 소리와 벽에 걸린 그림이 삐걱대는 소리를 들으며 한동안 서 있었던 것 같다.
톰 부캐넌이 뒤쪽 창문을 쾅 하고 닫는 소리가 들렸고 그러자 방 안에 갇힌 바람이 잠잠해졌다. 그리고 커튼과 융단과 두 여자가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왔다. 둘 중에 젊은 쪽은 처음 보는 여자였다. 그녀는 소파 한쪽 끝에 길게 누운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턱을 약간 치켜들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흡사 턱 위에 무언가를 올려놓고 떨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가 곁눈질로 나를 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내색은 전혀 하지 않았다. 실제로 나는 너무 놀란 나머지 이렇게 불쑥 들어와 방해를 해서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을 중얼거릴 뻔했다. 또 다른 여자인 데이지는 일어나려다 말고 그녀는 인사치레로 몸을 가볍게 앞으로 숙였다가 깔깔 웃음을 터뜨렸다. 어색하면서도 매력적이고 귀여운 웃음이었다. 나 역시 데이지를 따라 웃으며 방 안으로 들어섰다. 행복해서 미치겠어요. 데이지는 자신의 지치 있는 말이라도 한 것처럼 또다시 깔깔대고 웃었다. 그리고 잠시 내 손을 잡고는 이렇게 만나보고 싶었던 사람은 이 세상에 다시 없었다는 표정으로 내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데이지는 늘 이런 식이었다. 그녀는 들릴 듯 말 듯한 소리의 몸의 균형을 잡고 있는 여자는 베이커라고 소곤거렸다. 나는 데이지가 소곤거리는 이유가 오직 상대방이 자기에게 몸을 기울이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 그건 엉뚱한 헛소문이며 역시 데이지의 매력적인 면이었다. 그때 미스 베이커의 입술이 약간 들썩거렸고 그녀는 나를 향해 보일 듯 말 듯 고개를 까딱해 보였다. 그리고 니네 머리를 다시 뒤로 젖혔다. 그녀가 균형을 잡고 있던 몸이 기우뚱거리는 바람에 놀란 게 분명했다. 다시금 내 입에서 사과의 말이 튀어나올 뻔했다. 나는 원래 조금도 거리낌 없이 자진만만해하는 사람을 보면 정신을 못 차리고 찬사의 말이 튀어나온다. 나는 다시 데이지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특유의 나지막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내게 여러 가지 일을 묻기 시작했다. 그것은 귀를 곤두세우고 들어야 하는 목소리였다. 마치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시는 연주될 수 없는 악보라도 되는 듯이 생기 있는 표정, 총명한 눈매와 선명하고 정열적인 입술을 가진 그녀의 얼굴은 슬프고도 사랑스러웠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흥분이 담겨져 있어서 그녀를 좋아했던 남자들은 좀처럼 잊기가 어려웠다. 그러니까 노래하는 듯한 충동. 저기 말이죠. 라고 속삭이는 목소리. 그녀가 한동안 주위를 흥분시키며 신나는 일을 해왔으며 또 이제부터 온통 주위에 신나는 일뿐이라고 다짐하는 듯한 목소리였다. 나는 동부로 오는 도중 시카고에 들러 하루를 묵었단 얘기와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했던 얘기를 들려주었다. 그 사람들이 날 보고 싶어 한다고요? 그녀가 황홀한 표정으로 소리쳤다. 온 도시가 쓸쓸해하고 있어. 자동차란 자동차는 하나같이 장례식 화환처럼 뒤쪽 바퀴를 검정색으로 칠했고 북쪽 해안에선 밤새 바람이 윙윙 불어댔지. 어머, 너무 멋져. 우리 돌아가요 좀 내일 당장. 그리고는 불쑥 이렇게 덧붙였다. 아참, 우리 아기를 보여줄게. 보고 싶군. 지금 자고 있어. 이제 3살이야. 아직 한 번도 본 적 없지? 없지. 그럼 꼭 봐야 돼 그앤. 쉴 새 없이 방 안을 서성이던 톰 부캐넌이 걸음을 멈추고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닉, 지금 무슨 일을 하지? 증권회사에 다녀. 누가 일하는데? 내가 일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가르쳐 주었다.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가 딱 잘라서 말했다. 그의 말투가 거슬렸다. 알게 되겠지. 내가 잘라 말했다. 자네가 계속 동부에 살면 알게 되겠지. 그래, 동부에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마. 톰이 데이지를 흘끔 쳐다보며 대답했다. 그리고 무언가 더 경계하는 듯한 표정으로 내게 다시 시선을 돌렸다. 내가 다른 데 가서 살면 바보 천치가 되겠지. 그 순간 비스 베이커가 말했다. 두말하면 잔소리죠. 나는 하도 갑작스러워서 움찔했다. 내가 방으로 들어온 후로 그녀가 처음으로 내뱉은 말이었다. 결국은 내가 놀란 것처럼 그녀도 놀란 모양이었던지 그녀는 하품을 하고 나서 민첩하고 재빠른 동작으로 방 한 군데로 나와섰다. 몸이 뻣뻣해요. 그녀가 투덜거렸다. 소파에 너무 오래 누워 있었나 봐. 날 쳐다보진 마. 데이지가 반박했다. 오후에 널 뉴욕에 데려가려고 얼마나 애랬었는데. 아니, 됐어요. 미스 베이커가 주방에서 방금 들어온 네 잔의 칵테일을 보며 말했다. 난 지금 열심히 연습 중이에요. 톰이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렇겠지. 그는 바닥에 남은 술 한 방울을 마저 들이키듯 단숨에 술잔을 비웠다. 미스 베이커가 어떻게 모든 일을 해치우는지 나로서는 알 도리가 없지. 나는 그녀가 해치운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몰라 미스 베이커를 쳐다보았다. 그녀를 바라보는 것이 즐거웠다. 그녀는 호리호리하고 가슴이 빈약했는데 어깨를 뒤로 젖힌 채 몸을 꼿꼿이 세운 모습이 마치 사관생도 같았다. 햇빛을 받아 찡그린 그녀의 잿빛 눈동자가 내 시선을 마주 응시했다. 창백하고 매력적이고 짜증 섞인 얼굴에 공손하고 호의적인 호기심을 띤 채. 그러자 전에 어디선가 그녀를 아니면 사진이라도 본 듯한 느낌이 들었다. 웨스트에그에 사신다고요? 그녀가 오만하게 말을 건넸다. 거기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만. 개츠비는 아시겠죠? 개츠비? 데이지가 물었다. 어떤 개츠비? 개츠비가 내 이웃이라고 믿죠. 대답할 겨를도 없이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다는 소리가 들렸다. 톰 부키나는 그 억센팔을 다짜고짜 내 겨드랑이에 끼워 넣고는 마치 장기판을 옮기듯 그렇게 나를 방 밖으로 끌고 나갔다. 두 젊은 여자는 양손에 가볍게 엉덩이를 댄 채 흐느적 맥없는 발걸음으로 우리보다 앞장서서 장밋빛 베란다로 나갔다. 일몰이 고스란히 눈에 들어오는 베란다에 식탁 위에는 촛불 4개가 산들바람에 가물거리고 있었다. 촛불은 왜? 데이지는 눈살을 찌푸리며 못마땅해 했다. 그리고는 손가락으로 휙 잡아치워 촛불을 껐다. 이제 2주일만 있으면 1년 중에가 가장 긴 날이 와요. 그녀는 환한 얼굴로 우리를 쳐다보았다. 1년 중 해가 가장 긴 날을 기다리다가 막상 그날이 오면 잊어버리지 않나요? 나는 1년 중 해가 가장 긴 날을 지켜보다가 꼭 놓치고 말아요. 뭔가 계획을 세워야 돼. 미스 베이커는 졸린 사람처럼 식탁에 앉으며 하품을 했다. 그러지 뭐. 무슨 계획을 세울까? 데이지가 말했다. 그녀가 도움을 청하듯 날 쳐다보았다. 사람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는데? 내가 미처 대답할 겨를도 없이 갑자기 그녀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새끼손가락을 들여다보았다. 이것 봐. 그녀가 투덜거렸다. 새끼손가락을 다쳤어. 우리 모두 그녀를 쳐다보았다. 손가락 마디 부분이 퍼렇게 멍들어 있었다. 당신 때문이에요, 톰.
그녀가 나무라듯 말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당신이 그런 거예요. 이것도 다 야수 같은 남자와 결혼했기 때문이야. 덩치가 크고 몸집이 비대한 표본인 그런 남자랑. 그 몸집이 비대하다는 소리 듣기 싫어. 농담이라도 말이야. 톰이 맞받아쳤다. 비대하잖아요. 데이지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따금 데이지와 미스 베이커는 동시에 말을 꺼냈는데 완전히 수다라고도 할 수 없는 앞뒤가 맞는 농담조로 그들이 입고 있는 하얀 드레스나 모든 욕망이 사라진 그들의 표정 없는 눈매만큼이나 차가운 농담조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들은 여기에 있었고 분위기를 즐겁게 하려고 아니면 자신들이 즐겁기 위해 예의상 잘 대해주려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톰과 나를 받아들였다. 그들은 곧 저녁 식사가 끝날 것이며 조금 있으면 저녁도 역시 지나가고 만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곳은 서부와 극명하게 다른 점이었다. 서부에서의 저녁은 아쉬움이 끝없이 밀려오는 가운데 아니면 그 순간 자체에 순수한 두려움에 휩싸인 채 시시각각 바쁘게 지나갔다. 데이지랑 있으면 내가 무식한 사람 같다. 코르크 맛이 났지만 그런대로 맛이 괜찮은 레드와인을 두 잔째 비우면서 내가 솔직히 털어놓았다. 농사를 짓는다거나 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야? 내가 특별한 의미를 두고 한 말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예상 외의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문명은 조각조각 무너지고 있어. 톰이 불쑥 격한 어조로 끼어들었다. 나는 극도의 비관론자로 전락했다네. 고다드가 쓴 유색 제국의 영성이란 책을 읽어봤나? 아니, 나는 그의 말투에 다소 놀라며 대답했다. 좋은 책이지. 누구나 그 책을 읽어야 돼. 핵심은 우리가 조심을 하지 않으면 백인종이 멸종하게 된다는 거야. 과학적인 근거를 두고 하는 얘기야. 증거를 다 들고 있다니까? 톰은 요즘 생각이 점점 깊어지고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슬픈 표정으로 데이지가 말했다. 말이 장황하고 심오한 책만 읽는다니까요? 그 말이 뭐였더라? 그래, 그 책들은 다 과학적이야. 톰은 재차 강조를 하고 못 참겠다는 듯 그녀를 힐끗 쳐다보았다. 이 친구는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쳤어. 경계를 하지 않으면 다른 인종들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지. 그건 현재 지배적인 인종이 우리에게 달려있어. 우리가 그들을 때려 눕혀야 해요. 불타는 노을을 향해 눈을 깜빡거리며 데이지가 소곤거렸다. 캘리포니아에서 가서 살아야겠군. 미스 베이커가 말을 꺼냈다. 그러나 톰이 의자에 앉은 채로 자세를 바꾸며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북유럽 인종이라는 거야. 나도 그렇고 자네도 그렇고 조던. 그리고 잠시 망설이던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데이지도 그 속에 포함시켰다. 그러자 그녀는 또다시 나를 향해 눈을 깜빡거렸다. 톰이 계속 덧붙였다. 그리고 우리가 문명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것은 우리가 만드는 거야. 그래, 과학이나 예술, 뭐 그런 것들 말이야. 안 그래? 그의 열중하는 기세에는 무언가 연민을 자아내는 구석이 있었다. 마치 진부하다기보다는 예리한 그의 자기 만족도 이제 더 이상 그에게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았다. 그리고 이내 안에서 전화벨이 울리고 집사가 베란다를 떠나자 그 틈을 탄 데이지가 내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집안 비밀 한 가지 얘기해줄까? 그녀가 재미있어 죽겠다는 듯 소곤거렸다. 우리 집 집사의 코얘긴데 듣고 싶어? 그런 얘기 듣자고 오늘 밤 여기에 온 거 아니야. 그래, 그 사람이 항상 집사는 아니었고 전에는 뉴욕에서 은그릇 닦는 일을 했대. 그것도 단골이 200명이나 되는 곳에서.
그러자니 아침부터 밤까지 온 그릇을 닦아야 했고, 그러다가 결국 코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한 거야. 상태가 점점 나빠졌겠네. 미스 베이커가 거들었다. 맞았어. 상태가 점점 나빠져서 결국 그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대. 일순 마지막 남은 햇살이 그녀의 상기된 얼굴을 살포시 비추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나는 숨을 멈춘 채 그녀의 목소리에 끌려 저절로 몸이 앞으로 기울어졌다. 이윽고 햇살이 사라졌다. 땅거미가 지면 신나는 거리를 놔두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아이들처럼 못내 아쉬운 듯 망설이며 그렇게 햇살은 그녀로부터 멀어져 갔다. 집사가 다시 들어와 톰의 귀에 대고 무언가 소곤거리자 톰은 눈살을 찌푸리며 의자를 뒤로 밀치고는 한마디 말도 없이 안으로 들어갔다. 남편이 사라지자 무언가 생기를 되찾게 해준 듯 데이지는 다시금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노래를 부르듯 정열적이었다. 네 오빠와 이렇게 식탁에 같이 있으니 너무 좋다. 오빠를 보면 한 송이 한 송이 장미 생각이 나. 완전 부결한 한 송이 장미. 안 그래? 데이지가 미스 베이커를 쳐다보며 동의를 구했다. 완전 부결한 한 송이 장미 같지?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나는 장미하고는 거리가 멀다. 데이지는 아무거나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하고 있었지만 그녀에게선 무언가 감동적인 온기가 흘러나왔다. 마치 그녀의 가슴이 그 숨막힐 듯한 짜릿한 말 속에서 숨어서 밖으로 튀어나오려고 하는 것 같았다. 그러자 갑자기 그녀는 냅킨을 식탁에 던지며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미스 베이커와 나는 의식적으로 아무 의미 없는 시선을 잠깐 주고받았다. 내가 무슨 말을 꺼내려는 순간 재빠르게 자세를 고쳐 앉은 미스 베이커가 쉿 하며 내 말을 가로막았다. 애써 가라앉힌 흥분된 어조의 낮은 목소리가 방 저편에서 들려왔다. 미스 베이커는 거리낌 없이 그 소리를 듣기 위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낮은 목소리는 파르르 떨렸다가 다시 평정을 되찾으며 가라앉았고 이내 흥분으로 고조되다가 일순 뜻 끊어졌다. 아까 말씀하신 그 개츠비는 우리 집 옆집에 살아요. 내가 말을 꺼냈다. 조용히 하세요. 무슨 일인지 들어봐야겠어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내가 천연덕스럽게 물었다. 그럼 아무것도 모른단 말씀이세요? 미스 베이커가 정말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전 세상 사람이 다 아는 줄 알았는데. 전 모르는데요. 저기... 그녀가 머뭇거리며 말했다. 톰이 뉴욕에 여자가 있대요. 여자가 있다고요? 내가 멍한 표정으로 물었다. 미스 베이커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 식사 시간에 전화를 걸다니 그게 무슨 경거망동이에요. 안 그래요? 내가 미처 그녀의 말뜻을 파악하기도 전에 옷자락이 펄럭이는 소리와 저벅저벅하는 가죽 장화 소리가 들렸고 톰과 데이지가 식탁으로 와 앉았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 데이지가 애써 쾌활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녀는 표정을 살피듯 미스 베이커와 나를 차례로 흘끔 쳐다보며 자리에 앉았다. 그러면서 덧붙였다. 잠깐 바깥 구경 좀 하느라고. 정말 로맨틱한 풍경이야. 잔디밭에 새 한 마리가 앉았는데 큐나드나 화이트 스타 라인에서 날아온 나이팅게일인 줄 알았다니까. 제잘거리면서 날아가 버렸어. 그녀의 목소리는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았다. 정말 로맨틱해. 안 그래요, 여보? 로맨틱하고 말고. 톰이 대답했다. 그리고 궁색하게 내게 말을 걸었다. 식사 후에도 밖이 원하면 마곡간이나 구경하지. 다시 안에서 전화벨 소리가 들렸고
데이지가 톰을 향해 세차게 고개를 가로저은 순간 마구간 얘기는, 아니 모든 화제가 허공으로 사라졌다. 마지막 5분 동안 식탁에서 일어났던 단편적인 기억 중에 지금도 생각하는 것은 어찌된 영문인지 촛불이 다시 켜져 있었다는 사실이다. 나는 거리낌 없이 모두를 똑바로 쳐다보고 싶으면서도 한편으론 그 누구와도 시선을 마주치고 싶지가 않았다. 데이지와 톰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로서는 알 길이 없었다. 미스 베이컨은 끈질긴 의구심을 겨우 억제한 듯 보이기는 해도 이 집요하게 울려대는 금속성 벨소리에 5번째 손님에게 완전히 무관심할 수는 없었으리라.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상황이 흥미진진해 보일 수도 있었을 테지만 나는 본능적으로 경찰에 전화를 걸고 심정이었다. 굳이 다시 말할 필요도 없었지만 마구간 이야기는 다시 나오지 않았다. 톰과 미스 베이컨은 몇 걸음 차이를 두고 휘적휘적 서재를 향해 다시 걸어갔다. 마치 싫지 않은 시체 옆에서 밤샘이라도 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처럼. 그리고 나는 약간 귀가 어둡기도 하거니와 마냥 재밌어 보이려고 했으면서 베란다와 현관을 이어주는 체인 주위로 데이지를 따라갔다. 짙은 어둠 속에서 우리는 긴 등나무 의자에 나란히 앉았다.